지금 뛰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목을 잡아채며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보이부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쏜다. 총구가 우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북한으로 끌려가 공개 처형당할 테니까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저는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전, 저는 평양에서 날아온 한 통의 암호 전문을 받았습니다. 즉시 귀국하라. 단 5글자였지만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귀국 명령은 곧 숙청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베이징 거리에서 본 자유로운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가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바에야 자유를 향해 달리겠다고.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밤 우리 도망갑니다. 지금 아니면 우린 끝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이 동시에 추격하는 단 하루짜리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도대체 북한 외교관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숨막히는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탈출하기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3급 외교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직책이었죠. 중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외교관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전체 조회가 시작됩니다. 대사관 직원 전원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 모여 충성 맹세를 합니다. 위대하신 수령님께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의식은 단 하루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아프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건물은 철저히 구획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업무 공간, 2층은 보위부 사무실, 3층은 숙소. 각 층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복도 끝에는 항상 보위부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생활총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직원이 한 방에 모여 앉아 서로를 비판합니다. 오늘 김동무는 점심시간에 중국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비판이 매일 2시간씩 이어졌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부부끼리도 서로 감시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에서는 부부 사이에도 당이 우선이라고 교육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상한 말을 하면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둘이 있을 때조차 조심스럽게 말해야 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북한에서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외부 출입도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대사관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어디에, 누구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모두 적어내야 했죠. 그리고 돌아오면 또 보고서를 씁니다. 누구를 만났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이런 삶만 살아왔으니까요. 이게 정상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비정상인 거다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지나칠 때마다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반면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 항상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변화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사관 업무로 베이징 시내은행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보위부의 허가를 받고 동행 감시원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베이징 거리는 유난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왕푸진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와 아이 둘이서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자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다시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장면이었지만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은 사치품입니다. 평양의 특권층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길거리 어디서나 팔고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사 먹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원은 권력자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은행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직원이 고객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점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책들이 보였습니다. 정치, 경제, 소설, 만화책까지.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어가서 책을 골라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행 감시원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무, 저 사람들은 저런 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감시원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사상 통제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인민들이 타락하는 거야.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타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 깨끗한 도로, 넘쳐나는 자동차, 화려한 광고판. 그리고 그 속을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그날 밤 숙소에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건 아닐까? 아내는 깜짝 놀라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가 들으면 큰일 나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들은 이랬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지옥이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범죄가 넘쳐나고 부자들만 호의호식한다. 하지만 제 눈으로 본 베이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우리 부부의 초긴장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협조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대사관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잘못 접촉하면 그 즉시 보위부에 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업무로 알게 된 한국계 중국인 사업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몇 번 만났을 때 제게 명함을 건네며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연락 방법이었습니다. 대사관 전화는 모두 도청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오후 업무를 핑계로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무, 은행 업무가 있어서 나가야겠습니다. 저는 보위부에 외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시원이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간단한 업무라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모레면 어차피 평양으로 돌아갈 사람이라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대사관을 나서자마자 저는 공중전화를 찾아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동전을 넣기도 힘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기억하시나요? 북한 대사관 리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대사관 뒤편 골목에 검은색 지프 랭글러를 대기시키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키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실행해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대사관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내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 10시. 뒤편 골목. 검은색 지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쪽지를 삼켜버렸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6시 생활총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레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당과 수령님께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들렸습니다. 밤 9시 우리는 각자의 숙소에서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돈, 여권, 신분증, 그리고 작은 가족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옷가지조차 많이 챙길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일 테니까요. 밤 10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사관 뒤편 출입구. 평소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CCTV는 있었지만 밤에는 화질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오늘 밤만 살아남으면 됩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지프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협조자가 급발진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거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핸들을 잡은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대사관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우리의 실종이 발각된 것입니다. 협조자가 백미러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뒤에서 차가 따라옵니다. 저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사관 차량 2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우리 차를 비추었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최고 속도입니다. 버티세요. 차는 베이징 외곽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한쪽은 산, 한쪽은 절벽. 가드레일도 제대로 없는 위험한 도로였습니다. 갑자기 협조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가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당신들 지금 큰일 났어요. 북한 대사관이 중국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외교관이 납치당했다고요. 납치? 그들은 우리를 납치 피해자로 위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공안도 우리를 찾아 나설 겁니다.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이 동시에 추격하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경까지 약 2시간. 하지만 검문소가 문제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차량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공안 차량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차는 더욱 깊은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급커브를 돌 때마다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잘못 들어 절벽 가장자리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뒤쪽 추격 차량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300m도 안 남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 차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따라잡힙니다. 협조자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때 협조자가 갑자기 비포장 산길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심하게 덜컹거렸습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차는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저는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지만 몸이 사방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뒤쪽 추격 차량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여기저기를 비추며 멀어졌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차로는 더 이상 못 갑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멀리서 수색용 라이트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협조자가 손전등을 켜며 말했습니다. 이 산길을 넘으면 국경 지점입니다. 거기서 다른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뛰세요. 최대한 빨리. 우리는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벗겨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산길을 30분쯤 걸었을까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신발 한 짝이 어디선가 벗겨졌고 맨발로 바위와 나뭇가지를 밟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거의 끌다시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추격대가 우리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발자국이 보인다. 포위해라. 절대 놓치지 마.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빠르게 뛸 수 없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킬까봐 입을 손으로 막고 기어가듯 움직였습니다. 협조자가 앞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불빛이 우리 차량입니다. 200m만 더 가면 됩니다. 200m. 평소 같으면 3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뒤에서 추격대의 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100m도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쏜다. 중국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뛰어요. 멈추면 안 돼요. 그 순간 앞쪽 대기 차량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쪽이에요. 빨리. 저는 아내를 밀다시피 앞으로 보냈습니다. 100m, 50m, 20m. 쏜다. 멈춰. 공안 요원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감쌌습니다. 총소리가 울릴까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대기 차량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빨리 타세요.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 차량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멈춰 라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쪽 유리창에 금이 갔지만 우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와 아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네. 우리 살았어요. 운전하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중국 공안도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습니다. 차창 밖으로 경계선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북한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평생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형제들은?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탈북하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형제들도 모두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죽음 아니면 도망뿐이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차는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비밀 루트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후 우리의 여정은 2달간 계속되었습니다. 태국, 라오스를 거쳐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상실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1월 15일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아내와 저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베이징에서 느꼈던 차가움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원탈북자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석 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말을 다시 배워야 했고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휴대전화 사용하는 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하나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멍하니 그 질문을 들었습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는 대로 먹어야 했으니까요. 제가 선택해도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는 한국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조차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첫날 손님이 반말을 하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손님이 권력자였으니까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손님이든 우리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은 동료들과 먹고 퇴근 후에는 아내와 저녁을 먹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희에게는 꿈만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공포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국말이 서툰 사람을 보면 심장이 철렁합니다. 혹시 보이부 요원이 아닐까?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잠에서 깹니다. 북한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저희를 괴롭힙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도 매일 합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수용소로 끌려가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곳에서는 인간의 삶이 없었습니다. 매일 감시받고 통제받고 생각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얻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북한에서 자유를 꿈꾸며 목숨을 걸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